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하루 차질을 빚었던 지하철 운행은 오늘 오전 5시 반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유소의 기름이 바닥나는 등 산업계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확대와 함께 안전운임제 폐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오는 6일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다음 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데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 처리에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달 발표 때보다 0.3%포인트 높아진 연율 2.9%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지엔 앞으로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강력한 한파는 주말쯤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밤사이 서울 지하철 파업이 끝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타결된 건데요. 지하철은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 중입니다. 지하철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 어제 퇴근길은 상황이 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괜찮은 거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충무로역입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첫 차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업 첫날이었던 어제 퇴근길에는 열차 운행률이 줄고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많은 인파가 몰려 경찰까지 투입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협상이 타결돼 지하철은 하루 만에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밤늦게까지 릴레이 교섭을 이어가다 자정을 넘어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과 관련해 공사가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오는 2026년까지 전체의 10% 수준인 1,539명의 인력을 줄이겠다던 감축안을 유보하고 강제 구조조정은 없다는 특별 합의 이행을 약속한 겁니다. 노사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했고 작년 동결됐던 임금을 총 인건비 대비 1.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단 구조조정안의 배경이 됐던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대 적자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충무로역에서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오늘로 8일째입니다. 국민 생활에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큰 기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름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하루 사이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정부는 우선 군 유조차 등을 총동원하고 유류차 기사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고민 중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총파업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건 탱크로리가 천천히 판교 저유소를 나옵니다.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시속 10km 안팎으로 운전하며 다른 탱크로리의 이동을 지연시킵니다. 그제까지 다른 기사들의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수준이었는데 투쟁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겁니다. 전국의 탱크로리 기사 중 화물연대에 가입한 기사들은 70% 안팎. 현장에서는 서둘러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에 가입하지 않는 이런 대체 탱크로리들을 활용해서 지금 수급을 하고 있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상황반을 운영해서 대체를 하고 있고. 하지만 어제 오후 4시 기준 71곳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가 바닥나 품절 주유소 숫자가 하루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급히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기름 같습니다. 관계부처 협의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공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롤이 18대를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화는 하고 있지만 그 대화가 겉도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폐지나 유가 보조금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을 하라는 건데 화물연대는 물러서지 않고 더 강경한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복귀 명령서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업무 복귀를 압박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에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업무 복귀 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그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초 약속했던 3년 연장안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운영 결과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끝까지 운송을 거부하며 3년 연장해달라는 건 면목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운송 종사자에 대해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은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합의된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더욱더 강고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대우도 더 확전될 것입니다. 정부는 업무 미복귀 시 면허 정지 등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양측의 벼랑 끝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정말 추웠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은 영하 8.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어제 아침 영상권을 보였던 부산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영하 1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고요.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5cm, 서해안에도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반면 눈 소식 없는 서울과 동해안, 영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면서 한파가 내렸던 새벽 인력 시장에 날까지 추워지며 겹겹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새벽 인력 시장에 조윤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 4시 지하철역 앞에 335 모이기 시작하는 구직자들. 목도리와 귀마개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립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3시요. 3시 일어나셔서 그럼 바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일부는 승합차에 올라타 일터로 향하지만 나머지는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한 6시까지 팀장들이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일이 없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여름에는 100분에 80 나갔는데 지금은 100분에 한 40 나간다 할까? 예, 이 정도예요. 날이 밝았지만 영하 6도로 여전히 추운 날씨입니다. 새벽에 만난 일용직 근로자의 일터로 가봤습니다. 공사장 주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끝나고 가시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나온 폐기물 다시 이제 실어서 이제 이렇게 버리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추위 속에 받은 일당은 16만 원. 하지만 매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일주일에 2, 3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휴가 때는 좀 이렇게 길게 하고 있고. 하반기 기준으로 건설업 임시 일용 근로자 취업자 수는 4년간 1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일자리 한파에 겨울 한파까지 겹치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하루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월 의장은 물가를 잡으려면 계속해서 금리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연준은 오는 14일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4연속 0.75%포인트에 이어 폭을 줄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2%대로 물가를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했습니다. For starters, we need to raise interest rates to a level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특히 파월 의장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노동시장에 집중하며 노동시장 불안에도 임금 상승률이 높아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며 출발한 뉴욕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 이후 급등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와 관련해선 여전히 연착륙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선 모처럼 원하는 발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19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 중 밤 11시 1분에 직접 전화를 했던 신고자 등 2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최초 사고가 난 시각인 밤 10시 15분부터 신고 시각까지 최소 46분간은 살아있었단 말이 됩니다. 특수본은 소방이 적극적으로 구조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8명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운데 2명이 직접 119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발생 후 첫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10시 15분이었는데 이들은 각각 밤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10시 42분의 신고 전화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 소방 측은 무응답 처리와 함께 87건의 신고 목록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11시 1분 전화는 신고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참사 현장에 시끄러운 소리가 잡혀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11시 15분에서 11시 1분까지 최소 46분간 신고자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수부는 이 신고 전화 등을 토대로 소방의 구조가 빨랐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소방의 적극적인 구조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밤 11시 이후 최초 보고를 받았다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진술 신빙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전화 통화와 무전 내용을 미뤄볼 때 이 전 서장이 밤 11시 이전에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용산구 부구청장과 이태원 역장 등 다른 피의자도 불러 조사한 특수부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SNS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도 사라지질 않고 있는 거죠. 유족들은 제발 지워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던 영상과 사진들. 블러 처리가 안 된 경우에서 이제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실제로 이게 좀 그대로 나오는 영상이다 보니까 안 좋은 기억으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이런 영상을 수차례 접하면 우울증은 물론 대리 외상 등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에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여과 없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물 총 840건을 삭제했습니다. 참사 한 달이 지난 지금 각종 SNS에 관련 영상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SNS에서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가이드라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하는 기준 정도는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플랫폼은 국제 공조와 함께 AI 등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속한 조치는 더딘 겁니다. 글쎄 유튜브를 그 다음부터 아예 안 봐요. 못 보겠어요. 수사에 도움될 만한 영상은 특수본이나 경찰에서 다 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65명의 유족들은 협의체를 만들어 직접 정부의 재발 방지와 책임자 규명, 추모 공간 마련 등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다음 주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죠.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는 거냐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해임안 처리 과정을 보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결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엄중히 책임져야 될 것을 묻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다음 주 탄핵 소추안까지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 짓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 대상자로 명시된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을 건의할 거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린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한 뒤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김진표 의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장관 해임 건의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각각 진행돼야 한다고 밝혀 여야 간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패 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곽 전 의원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컨소시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힘써준 대신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광모 씨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받은 금액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전례 없는 25억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대장동 비리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식당에서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상이 최윤길 이런 세 사람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가 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검찰이 지난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자금 등으로 42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부탁으로 돈을 마련해준 업자가 쓴 내용 증명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A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인데 여기에는 2014년 남 변호사의 부탁으로 A씨가 토목업자 B씨와 함께 42억 원 정도를 조달해 전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A씨는 남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돈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게로 건너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보다 1년 5개월 전에 작성돼 남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A씨에게 받은 현금 중 12억여 원을 김만배 씨에게 선거 자금용으로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김 씨를 거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문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문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들을 재판 과정에서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식비에 대한 정보도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고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무단 침입해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기자들에게 접근 금지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집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주소가 담겨있는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는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에만 제공되는 서류인데 경찰은 이를 스토킹 행위자인 해당 매체에도 함께 보낸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젯밤 한파 속 암흑에 갇혔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전기 공급은 3시간 반 만에 다시 이뤄졌지만 정전으로 주민 16명이 승강기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어제 수천 세대가 사는 아파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만 희미하게 빛납니다. 주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에 의존해 계단을 올라가고 또 다른 주민은 손전등으로 겨우 밖을 살핍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송파구 소재 5,540세대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일어나 자정 가까이 전기가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입니다. 일부 세대는 복구가 됐지만 1시간 넘게 2,200세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주민 16명이 승강기에 갇혔다 소방대원에게 구조됐고 2명은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 불이 꺼져 있고 근데 막 소방차 삐뽀삐뽀 오고 하니까 아무 안내도 없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안 되고 공지조차도 안 되는 게 좀 화가 나긴 했죠. 한국전력 측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노후화된 아파트 자체 변압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4시간 가까운 복구 작업 끝에 모든 세대의 전기 공급은 복구됐지만 주민들은 한파에 암흑까지 더해져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땅속에 문화재가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2명이 무너진 토사에 묻혀 숨졌습니다. 숨진 작업자 중 1명은 흙에 파묻힌 동료를 구하려다 함께 토사에 묻혔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키를 훨씬 넘는 깊이의 땅속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전원주택 공사 부지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30대와 40대 작업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5m 깊이의 땅속에서 작업하다 2m 높이의 토사가 무너진 건데 구조 작업 1시간 30여 분 만에 끝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 1명이 이곳에서 땅을 파다 흙에 매몰됐는데 이 모습을 본 동료가 작업자를 구조하려다 함께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유물 3포지로 지정돼 주택을 짓기 전 땅속에 문화재가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렴한 밭이었죠, 이게. 한 6m 지금 매립. 문화재 이제 그 발굴 작업을 인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립 오기 전에 하셔야 되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하루에 2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규율, 즉 자율에 따른 예방체계로 바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기계에 끼어 20대 노동자가 숨진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 사고. 곧이어 안성 물류창고에선 공사장 바닥이 무너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노동자 안전을 확실하게 챙기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기업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 관리하는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사후적인 처벌, 규제 위주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선진국들이 일찍이 경험했던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자기 규율 체계. 정부는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영계는 또 다른 규제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자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사업주 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당초 법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서 기업에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칫 사업주가 돈만 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효과적인지 고민이라며 내년 정기국회 때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집회 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봤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우리 국민이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뭘까요? 바로 백내장 수술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1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성형 미용을 제외한 33개 주요 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168만 명으로 210만 건이었는데요. 이 중 백내장 수술은 모두 49만 7천 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938.2명꼴인데요.
백내장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지만 최근엔 자외선과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등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연령대별로 많이 받은 수술을 살펴보면 10대는 맹장염 등으로 인한 충수절제술, 20대와 30대는 제왕절개 수술, 40대는 치액 수술, 50대 이상부터는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받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주요 수술의 진료 비용은 지난해 총 7조 8천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10.2%씩 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여성을 납치한 이른바 납치혼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러시아 탐보프주에서 18세 여성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SNS에 공개된 당시 영상 속에는 두 남성이 이불에 쌓인 여성을 든 채 집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자력으로 탈출에 성공한 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남성은 결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좋아하는 여성이 청혼을 거절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을 납치해 결혼식을 올리는 악습이 이렇게 일부 국가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라져야겠습니다. 영국에선 지난 7월 마약을 한 운전자의 차가 드라이브를 즐기던 부부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사고 영상이 최근 현지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흰색 차량 옆 반대 차선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CCTV 화면에서 사라지는가 싶더니 역주행하던 검은색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부부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약에 취해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운전자는 난폭 운전과 마약 복용,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고가 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 부부는 여전히 딸과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요. 이들은 음주 또는 마약 운전으로 중상을 입혔을 경우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비나 눈이 많이 내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집으로 몸을 피하죠. 하지만 서울 시내 40만 명에 이르는 취약 가구들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른바 지옥고에서 있어야 하나 나와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7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뒤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천장과 벽지엔 곰팡이가 가득 피었고 거실 나무 바닥은 아직도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어서 비가 내리면 빗물이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장의 딸과 19년째 이곳에 사는 노부부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집을 고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대우건설, 한국헤비타트가 공동으로 지원해 전면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물난리가 맞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서울시는 침수나 화재, 범죄 등에 노출된 취약주택 16,000호를 2026년까지 이른바 안심주택으로 전환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침수됐던 반지하 주택을 사들여 새로 짓거나 공동창고 등 비주거용으로 바꿔 점차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주거 안전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직접 찾아내서 지원하는 발굴주의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시원에 인증제를 도입해 피난 통로 등을 갖추게 하고 옥탑방도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재정비합니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에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돕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안전종합대책에 4년간 7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무역도 적자인데다 치솟은 물가에 소비도 줄어들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10년 정도 탄 자동차를 새 차로 바꿀까 했던 이모 씨는 견적서를 몇 번 받아본 뒤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 월 할부금 내기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도 한번 알아봤는데 중고차 가격도 같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중고차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금리 인상 여파로 서민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됐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 판매액 지수는 120.4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생산은 더 크게 줄어들었는데 지난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10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5.4로 한 달 만에 1.5% 감소해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경제 타격이 본격화됐던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생산은 3.8% 늘었지만 관공업이 3.5%, 공공행정이 2.3%, 서비스업이 0.8% 감소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관공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7.3%, 반도체 조립 장비 등 기계 장비 생산이 7.9% 줄었습니다. 산업 생산에 적신호가 켜진 건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주춤한 탓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출 물량 지수는 지난해 대비 3.4% 하락해 4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고 수입 물량 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가 더 문제라며 정부가 금리 인상 속도를 크게 조절하거나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영국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 첫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인트 조지 홀을 꾸몄다네요. 영국 왕가의 거처인 윈저성. 세인트 조지 홀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8그루가 세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20피트에 달하는 이 전나무인데요. 올해의 테마는 보라색으로 무려 3,000개의 조명이 달렸습니다. 이 방은 30년 전 화재로 황폐화됐다가 이젠 온전히 복원된 모습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 올해 크리스마스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건 아주 뜻깊은 성과라네요. 황폐화된 도시의 잔해 사이에 버려졌던 2마리의 아기 사자가 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땐 상황이 어려워 개의 젖을 물리기도 했다는데요. 작고 사랑스러운 사자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상자 속에 아기 사자 2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손가락을 빨고 얌전히 우유를 먹는 모습이 아직은 너무 어려 보이는데요. 이 사자들뿐 아니라 바깥우리엔 또 다른 아기 호랑이들이 사람을 반기고 어리광을 부리기 바쁩니다. 사실 이곳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한 동물원입니다. 사육사들이 폐허가 된 도시 속에 버려진 야생동물들을 구조해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인생의 시작은 험난했지만 이젠 예방접종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네요. 뉴욕 맨해튼에 크리스마스와 딱 어울리는 엄청난 규모의 진저브레드 하우스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과자집 마을을 위해 무려 6,000개의 달걀 흰자가 쓰였다네요. 한눈에 봐도 달콤해 보이는 형형색색의 지붕과 장식들. 달콤한 쿠키와 젤리, 사탕으로 만든 겨울에 딱 어울리는 진저브레드 하우스입니다. 모두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들어진 이 집들은 무려 700채. 오랫동안 호텔의 수석 셰프로 지내다가 진저브레드 아티스트로 변신한 남성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전시를 연 건데요. 이 마을을 무려 1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번 크리스마스 약 5일 전부터 또다시 내년 전시회를 준비할 거라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어젯밤 서울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연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위대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하면서도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역 유연화도 실시하는 양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앞 거리에 백지를 든 중국인 유학생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중국에 있는 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저보다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는데, 민주사회에 있는데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어요. 연대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시위대엔 강력한 처벌, 일반 대중에겐 방역 완화라는 강온 양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는 시위가 벌어질 만한 지역 중심으로 상시 감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된 우르무치 지역에는 저소득층의 생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베이징에선 아파트 출입구를 펜스로 가로막는 걸 금지하는 등 고강도 방역도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没有必要，就是你可以把他自己那一个密接的人给他隔离起来，没有必要把整个小区还有整栋楼的人都隔离，因为其他人不是密接的。 또 PCR 검사 업체의 결과 조작 등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서는 등 불만이 큰 PCR 검사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9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덩샤오핑의 후계자였던 장 전 주석은 시진핑 현 주석을 차기 지도자로 점찍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쩌민 전 주석이 어제 낮 12시 13분쯤 96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장 전 주석은 백혈병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그동안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1926년 장수성 양저우 출생인 장 전 주석은 상하이 자오통대 졸업 후 1946년 공산당에 입당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天安門 민주화 시위 후 당시 실권자였던 덩샤오핑에 의해 공산당 총서기로 발탁됐습니다. 그 뒤 덩의 후계자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국가주석을 역임했습니다. 以敌海外侨胞为中国失去了邓小平这样一位伟大人物。 덩의 개혁, 개방 노선을 계승한 장 전 주석 재임 기간 중국의 경제 도약을 일궈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유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홍콩과 마카오 반환이 그의 임기 동안 이뤄졌습니다. 1995년 11월엔 중국 최고 지도자론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과 정부, 군의 상하이방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인맥을 구축해 은퇴 이후에도 중국 정계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17차 당대회 때 시진핑 현 주석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의 후계자로 낙점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2013년 집권 이후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지도자층을 숙청하며 장 전 주석의 상하이방을 사실상 와해시켰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세계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이동섭 제17대 국기원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제2국기원 건립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정말 추웠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8.9도로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영하 1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고요.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겨우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오락가락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제주 산지에 최고 5cm, 서해안에도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되고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도 오늘 오후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눈 소식 없는 서울과 동해안, 영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9.5도, 대전은 7.3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 선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5도에서 8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낮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 체감온도가 영하권인데 경제 체감온도도 많이 춥습니다. 더 얼어붙기 전에 평년 수준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